안녕하세요. 오늘 2025 대입 수시 모집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서울여고 교사 김선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수시에서 사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면 저희 아마 이제 수시 때 설명회 때 교과 전형 따로 종합 전형 따로 이렇게 듣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2025 대입의 특징, 그다음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큰 틀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2월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뭐가 가장 고민일까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아이들의 나무는 어느 정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나무가 과연 열매를 맺게 될지 못 맺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잘 키워질지 이게 가장 고민되는 시기라서 오늘의 강의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3학년 1년 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좀 설계하는 그런 가이드를 잡는 그런 강의로 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시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용이 좀 강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해주시는 저희 윤상현 선생님의 정시까지 하면 올해 이제 1년 동안의 전체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25 대입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수시 모집의 주요 일정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기 초 이제 저희가 준비를 위해서 신학년 대비 연수를 학교들에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3학년 때 더 시작하자마자 좀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수시는 원서 접수가 9월 9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이고 성적 통지일은 12월 6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1년 동안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어떤 것들을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학력평가와 그 다음에 지필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학력평가와 지금 중간고사, 그 다음에 모의평가, 대수능까지 일정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할 때마다 애들하고 3월 초부터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업의 설계를 사실 지금 2월달 개학하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하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제 학력평가를 보기 전, 왜냐하면 앞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전에는 3월 두 번째 주면 학력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3월 28일이면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학력평가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다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동안의 담임 선생님은 또는 학부모님은 우리 학생은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개학을 하자마자 학평 이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저희가 3학년 개학 후 전년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기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점검 작업을 전년도에 했지만 새로 담임 선생님 되신 분들은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완성본의 생활기록부, 2학년까지 완성본의 생활기록부를 처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준비해왔던 부분들의 어떤 키워드나 방향성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팩트 체크라고 하죠.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의 전년도 생활기록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지금 12월에 학력평가를 받고 종업식을 하거나 방학 중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학력평가가 어느 정도나 나왔었는지, 물론 3학년 때 수능까지 가게 되면 1, 2학년 때와는 전혀 다른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작점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평 이전 개학하자마자 이 부분들의 두 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나면 저희가 가채점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이제 뭐를 알게 될 거냐면 자신의 등급부터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가채점에 따른 등급을 확인하게 될 건데 이 등급을 확인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등급이 나오는 아이라면
끝까지 이렇게 좀 수능 체제가 강한 학교들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없는 친구들, 아마 전반적으로는 3, 4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2개 6을 맞출 건지 2개 7을 맞출 건지 하나 3을 맞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수능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에 따른 그런 학습 계획들을 설계해야 되고 이때부터 이미 이번 방학 때 수시에 대한 결과는 오픈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가 2월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정시 결과까지는 빠르게 내놓지 않겠지만 수시의 결과 확인, 또 여기서 제가 입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단위 학교의 입결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각각 속해 있는 학교들의 입결을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성적에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는 또는 수능 최저가 또는 수능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기본적인 궁금증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상담과 그 다음에 전형에 대한 설계들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중간고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3학년 1학기 내신이 수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성적 산출로 보자면 이제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가 3학년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면 기말고사까지 성적이 향상할 수 있는 과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는 아이들, 그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완해서 조금 더 올려야 안정적으로 등급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아이들의 수행평가,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전공 연계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3학년뿐만이 아니라 1, 2학년도 거의 동일한데 3학년은 1학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이 활동들에 본인이 잘 챙기고 우리 학생들이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좀 안내를 해주셔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이제 저희는 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6월에 이제 저희가 졸업생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각 영역별 등급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3월하고 비교했을 때, 5월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수능 최저 여부, 충족 여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말고사 이후 7월 학력평가 이후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모의고사의 수능 최저 여부를 확인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학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했던 영역들의 점수만 조합해서 자기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국어를 제일 잘 봤을 때가 2등급이고 제일 못 봤을 때가 4등급인데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2등급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상담하면서는 그 모든 성적들이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했던 것들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평균적인 등급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제일 못했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적의 추이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친구라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이후에는 저희가 최종 성적, 즉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 성적 그리고 교과군별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긴 하지만 대학별로는 국영수 사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국영수사, 국영수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산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3학년 1학기 맨 마지막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왜냐하면 기말고사 전에 이미 수행평가는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수업량 유연화라든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맨 마지막 시간 동안에 뭐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학력평가 이후에는 바로 여름방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적표를 받지 못한 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는 대학들에서 대부분 입결을 발표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서 진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계고는 수시로 많이 갑니다. 대학들도 이번 그 겨울방학 때 입결을 이제 확인해 주면서 물론 이제 정시 결과는 아니었지만 수시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80%는 대부분 재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더 높은 70% 이상의 분포를 확인하고 합격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수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하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정시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시까지 가기는 할 건데 그렇다면 여름방학 때 어떤 학습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는 진짜 수시를 안 쓰고 정시까지 갈 건지 아니면 수시에 6회 지원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3개 정도의 전형 그 수시 기회를 활용할 건지 이런 여부들을 조금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여름방학에 설계가 있어야지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아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근데 이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자기의 전형을 잘못 선택하면 사실 2학기를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수시를 지원하게 될 때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말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름방학 직전 또는 여름방학 중 초반부에는 여름방학 초반부에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는 전형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지치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교과와 종합이라고 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가 더 적절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를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수능 최저가 센 전형들을 한 3개 가지고 가볼까? 그럼 논술을 가지고 가볼까? 막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적절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 치르자마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수능 최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또는 최고 조합 또는 최저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원 가는 대학을 저희가 6회를 설계할 때 가끔 학생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너무 낮게 쓰라고 한다. 근데 학교도 아이들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보낸다고 해서 보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을 진짜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과 적정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마무리까지 학습 계획인데요. 수시를 쓰는 친구들 중에 자기는 최저 없는 전형 6개만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시 6회를 썼다고 해서 그 안에서 모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6회 중에 하나를 붙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완전히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고 그 다음에 면접을 가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개념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거죠. 생활기록부인데 답변을 왜 못하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이 수능 마무리까지 학습 계획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를 지원하고 나면 바로 각 대학별 고사
면접가 시작이 됩니다. 예, 빠르게는 9월 말부터 10월 초, 예, 면접부터 시작해서 논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와 응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예, 수시 지원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는 당연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요. 예,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자면 79.6%가 수시에서 선발하는데 이것은 최근 5년간 수시 모집 선발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18.72%로 예, 2,400명 이상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수도권을 놓고 비교해 보자면 수시에서 64.97%, 정시에서 네, 35.03%입니다. 거의 65%와 35%인데 요 수시 모집도 보면 예, 전년도보다 학생부 위주는 272명 증가했고요. 정시는 예, 수능 위주 전형에서 701명 감소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 수도권에서도 예, 여전히 수시 선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서울과 경기, 인천도 예, 나눠봤습니다. 파란색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종합 전형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저 뒤에 있는 파란색이 수능이거든요. 예, 수능의 37.5%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이 32.4%이고 교과가 15.3%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쓰는 패턴들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보자면 수능으로 뽑는 저 전형보다도 수능 위주 전형보다도 학생부 위주 전형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대부터 뭐 동대나 홍대, 예, 한양대, 서울까지 보시면 정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예, 동일한 그런 선발 인원의 비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보다 2,400명 이상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재학생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관리가 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좀 집중해줘야 되는 전형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예, 교과와 종합 전형이 가장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정시가 같이 가는 예,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것처럼 학생들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다른데 무엇이 맞을 것인가? 일 때 첫 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예, 본인을 파악하는 우리 학생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제가 2학년까지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학평 성적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서 이제 3학년 맨 마지막까지 저희가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각오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예, 학생들이 올해 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쓴소리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선생님들도 유념하시고 예, 보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자율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학교가 예, 대부분 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로 예, 수능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과탐, 필수 반영이 폐지되어 있고 이것은 수능 최저나 또는 정시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교과 전형은 가장 큰 특징이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예, 적용하는 그런 학교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대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어떤 성적이 나오는지 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일부 대학은 서류평가를 반영합니다. 일부 대학은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복 합격과 충원율이 예,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시 지금 이제 아이들 발표 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계속 충원대에 가서 지금 예비 번호가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당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원율이 가장 높은
그런 전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과 충원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역 균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했지만 두 개 대학은 신설되었다는 것도 올해 변화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실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와 수능 최저를 결합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를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이 저희 앞에서 홍보 영상 보신 것처럼 센지나 나침판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보시는 자료들, 그 다음에 저희가 초기 자료집도 다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과백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가 가장 많지만 교과백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를 반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면접을 반영한 학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된 학교들, 지금 색깔로 보여지는 대학을 보시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학교는 연세대 추천형이고요. 한양대 추천형, 그리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입니다. 이 학교들은 뒤에 보시면 올해 변경사항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 학교들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전년도 입결을 저희가 그대로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집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전년도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그 제공해드리는 자료집에도 늘 첫 번째가 뭐냐,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고, 아마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실수가 나지 않습니다. 실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제가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도 요 PT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학기 초 첫 시간에 주로 이제 3학년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능 최저의 평균 등급이긴 하지만 사실 이 대학을 지원할 때 요 정도가 학생부 등급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교과 전형에서도 이 정도 성적은 돼야 지원하고 합격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첫 번째 1.25라고 하는 평균 등급에서는 지금 의대와 약학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성적은 1.2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합 8입니다. 3개 영역 합 8이거든요. 그래서 2.7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대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보면 요 2.7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한 0.34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능 최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교과 성적과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기준을 잡으시기가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서울에서는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 사실 가톨릭 때부터 뭐 성신여대,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야기하는데 3.5등급 정도 돼야 저희가 그래도 인서울에서 아이들이 지원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학교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때 일반 계고 기준이냐, 아니면 특목고 기준이냐, 아니면 자사고에서는 어떻게 이런 점수 합격대가 나왔냐,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제공할 때 아예 오픈해서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급에서 우리 학교 애들이 붙었을까?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저희가 그냥 숫자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이라면 과연 가능할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시면 4등급 되어도 인서울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4등급이지만 지금 아이들의 성적이 한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선택 과목을 가면서 아이들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전공과 필요해서 그 교과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94점이어도 3등급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점수가 그렇게 좋은데 수강자 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내신 성적에서는 되게 불리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전형이 더 적절하냐면 종합 전형이 더 적절한 패턴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와 교과 성적을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대학별로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 또는 국영수 사과,
또는 가톨릭대, 건대, 숙대, 이대, 한양대처럼 한국사까지 반영한 학교들도 있고요. 기타 대학들은 보시면 상위 3개 교과, 상위 10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다르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학별 산출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보급해드리는 센지나 프로그램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별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 균형을 저희 아이들 추천형이라고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 또는 제한이 없는 학교. 그러면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학교, 미적용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면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연세대와 한양대 올해 변화된 변경사항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색깔로 표시해 놓았고 이런 구분점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수능 성적, 그다음에 교과 성적을 가지고 좀 구분해 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주요 대학의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을 조금 볼 건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12명이라고 예전에는 저희 왜 4%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원수를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12명으로 고정하고 네,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10명이면서 두 개 합 4나 5 또는 영어 3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도 추천형이 생기면서 3개 합 7의 수능 체제가 설정되었고요. 추천 인원은 11%입니다. 저희 대입에서 보면 교과 전형은 사실 내신하고 수능 체제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지만 마치 종합 전형인 것처럼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국대는 서류 30,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 30, 고려대는 서류 20인데요. 정성평가 방법을 보시면 어떤 항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안내가 되어 있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평가이냐, 또는 교과학습 과목 이수와 성적이냐. 그래서 학교들마다 조금 반영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 정도 학교들을 지원하는 그 친구들이라면 종합전형도 같이 지원하는 패턴이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서류는 웬만큼 다 갖춰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변경사항입니다. 제가 변경사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전형에서의 변경사항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이 본래 단계별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과 100입니다. 면접 없이 교과 100이고요. 수능 최저 미적용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은 2개 합 4의 영어 3, 자연은 2개 합 5의 영어 3, 그 다음에 의치에는 다른 이렇게 1등급 2개, 영어 3, 한국사 4라고 하는 수능 체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굉장히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본래 면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선발이 되는 거예요. 면접이 있었지만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합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1단계 교과 100으로 5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한양대는 2025에 100% 바뀐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교과 100 수능 체제 없는 가장 일반적인 않은 패턴들을 보여주는 학교였는데 이제 좀 많이 변경돼서 100% 바뀌었다. 그래서 한양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교과 정성평가 10 그리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3개 합 7이고요. 탐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실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학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립대는 지역균형 선발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도 변경되고 있는데요. 2024에서는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로 평가된 전 과목을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서울여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제 전 과목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도 왜 그 교과 전형 방법,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에서 왜 기타 대학들이 있었잖아요. 뭐 15개만 반영한다, 3개만 반영한다. 그런데 12개만 반영하다가 전 과목을 반영하면 이것도 대입의 결과를 확인하고 저희가 참고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대 학교장 추천에서는 글로벌 캠퍼스에 한 개 3등급의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네, 저희 이제 A 학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이제 보고 계신 그리고 학생분들은 자기가 A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학년 1학기부터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2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은 우리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교과 성적, 그다음에 국영수사과 성적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전교과 성적이 얼마나 될까? 국영수사과 성적이 얼마나 될까? 저희가 보통 뭐 2등급 후반대냐, 아니면 3등급 대냐, 4등급 대냐, 여기에서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합니다. 1등급 때와 2등급 초반대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6개의 설계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2등급 후반부터 4등급 한 초중반까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도 보면 그 마지막 날까지 사실 미리 접수 안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마지막 날까지 찾아와서 계속 상담을 요청하고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정말로 그 3, 4등급 대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도 오랫동안 입시를 했지만 이거야 라고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률도 계속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정과 어떤 뭐 소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해주면 합격은 반드시 된다. 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도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우수한 교과와 저조한 교과를 조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별로는 전체 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애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하나 좀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되게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A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이라서 영어는 1.8등급으로 되게 좋은데 가장 우수한데 가장 저조한 교과는 뭐냐? 과학 3.8등급입니다. 거의 2등급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과를 모두 다 평균 내거나 전교과 성적을 내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 성적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교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2학년 때까지 학평 성적은 어땠을까? 3학년의 3월 학력평가 성적은 어떻게 될까?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학생들은 2학년까지의 성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모의고사도 받으셨을 건데 뭐 2, 4, 2, 3등급 정도 된다. 그럼 이제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러나 수학이 안 되죠. 그리고 2학년 때까지 성적이죠. 그럼 이제 3학년 입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이 성적만 유지해줘도 너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되게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끝까지 수능 체제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최상과 최하의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하면 3개 6이고 최하의 조합이라고 하면 2개 7입니다. 그러면 폭이 되게 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대학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대학이나 전형 방법,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보는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종합 전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시 6회에서 이 A 학생을 가지고 제가 종합 전형 셋, 그다음에 교과 전형 셋을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국민대와 동국대, 숭실대는 이 친구가 지금 교과 성적을 가지고 가는 교과 전형을 쓰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대와 동국대, 숭실대, 다만 동국대는 서류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종합 전형으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앙대 CJU 융합형 인재에 빨간색으로 전체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종합 전형을 쓰는 서류에다도 표시했지만 중앙대만 왜 전체 빨간색이냐면 올해 변경이 된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 다빈치형 전형인데 이 다빈치형이 CJU 융합으로 오면서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 100입니다. 전년도까지 면접이 실시되었던 전형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면접 없이 서류 100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입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쟁률도 저희가 추이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는 서류 100이라고 한다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볼까? 그러면 저희가
그 손품을 팔아서 찾아봐야 되는 자료는 뭐냐면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학교들 또는 종합전형으로만 지원하는 학교들을 설정해 놓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런 설계를 해놓고 나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보니 국민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하면 2023에는 아직 이제 2024가 안 나와서 봤더니 2023에는 8대 1의 경쟁률의 2.4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괄호 안에 2.8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2.82는 대학에서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률 이런 것들도 공개했을 때 봤더니 2.82대 1이 실질 경쟁률이었던 거예요. 애들 충원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처음보다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의 평균 등급은 2.4등급입니다. 물론 뒤에 편차가 있기는 하겠죠.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처럼 진행이 돼서 사실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과 경쟁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거의 없는 학교이기도 하고 등급은 2.69등급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숭실대는 2.37등급이어서 지금 여기 6개 학교 중에서는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이 형성되어 있는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종합전형이 인데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과 등급 안에서 3.89가 이제 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낮아라고 보시면 사실 이 아이가 아까 영어를 제일 잘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대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 계고 아이들만 지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점수가 일반 교육에서 3.89 정도 된다. 평균 등급이잖아. 그럼 내가 쓸 수 있어가 아니라 이거는 비교해봐야 되는 기준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기부의 내용은 이라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대는 미래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자연계열은 2개합 5입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3개합 6입니다. 제일 세죠. 제일 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학생이 그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자면 최상의 조합은 3개합 6, 최하의 조합은 2개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내홍이 때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에 5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선발 인원이 적으면 사실 좀 복불복이 형태처럼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하지만 이제 경쟁률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센치나 나침판을 들어가면 여러 개 대학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 지금 보고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특히 우리 학생들은 자기 밥상을 자기가 좀 차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오면 담임선생님이 모든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담임선생님이 챙겨준 그 자료가 그 밥상이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본인도 들어가서 손품을 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 성적은 아니에요. 저희 아이 이거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2.6이라고 입력해봐 라고 해서 국민대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입정보 입시 통계 자료에 자신의 성적을 넣고 전형을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쉽게 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정보를 입력해 봤습니다. 내신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를 보는 거죠. 영어 영문학부를 보면서 교과 성적 우수자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의 점수는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까만색 그 선으로 되어 있어요. 맨 왼쪽에 아래 보시면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고요. 합격생의 분포가 파란색 그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보다 다 위에 있죠. 우리 아이보다 다 위에 있죠. 2021에는 좀 아래도 있었지만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이 되게 좋아야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까지 지금 2023에 보면 경쟁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등급 평균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학의 홈페이지에 성적을 누르고 들어가면 그냥 이대로 다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국민대를 쓸 때 되게 좋을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떠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 국민대를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되는 거고, 그럴 땐 종합 전형으로 가능할지. 그러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프론티어 전형이 있거든요. 프론티어 들어가서 보면 이 아이의 점수를 가지고 전후의 분포와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나옵니다. 저는 전공 가이드북에도 있지만 그 국민대 같은 경우는 밑에 요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영어 영문학부를 오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영미 어문 전공,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고 해서 요 안에 학부 안에 있는 전공들에 대한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과 진로도 있습니다. 사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어만 전공해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취업을 가기 위한 그 단계로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영어 영문학부를 가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아이들의 그 생활기록부 내용과 또는 어떤 전공의 관심도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저희가 3+3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을 했고요. 이제는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종합 전형인데요. 종합 전형은 교과와 교과 기반 외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비교과라고 했지만 교과 기반 활동입니다. 왜? 창체와 교과 세팅만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면접도 있고 수능 체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교과형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있었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는 상승했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소신 지원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A 학생 살펴보셨던 거 기억하시면 종합전형은 보통 소신 지원이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적정 지원 패턴을 찾아가는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이수에 따라서 적정도를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입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중앙대랑 경희대랑 외대랑 시립대를 썼는데 아니 난 여기서 한 두세 개는 같이 붙을 줄 알았다. 근데 입결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학교마다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가이드북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종합전형은 보통 일괄합산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냥 서류 100. 서류 100. 그래서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의 이제 변경점이죠.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눈에 좀 이렇게 번쩍 뜨이실 거냐면 고대 학업우수 전형입니다. 고대 학업우수 전형은 전년도에 1단계 선발을 통해서 2단계 면접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류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충원이 되는 과정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서류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인데도 서류형, 면접형, 그리고 추천형 다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중에 종합형에서는 종합전형 안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전형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가 종합전형에 면접형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중앙대 CAU 탐구형은 전년도에는 서류 100이었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전형이 서로 이제 맞바꾼 거죠. 그래서 그 융합형 인재 전형은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탐구형은 서류 100이었는데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종합전형도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좀 상위권 학교일수록 그 다음에 의치한 약학계열이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제형에서 영어 1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가 올해부터는 영어 2등급으로 완화됩니다. 전년도 수능 결과 이제 그 뒤에 정시 설명 들으실 때 보시겠지만 전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이지 않았죠. 상대평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아마 4.7%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어 1등급의 미충족으로
전년도에 3학년 하셨던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연대가 정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 수시에서 이 수능 최저의 영향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영어 2로 완화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교과라고 하는 지역균형 전형 안에서도 최저가 있었지만 종합전형 안에서도 최저를 설정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 있고, 시립대는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 두개와 뭐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학부는 없습니다. 경영학부는 홍대는 뭐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이거나 늘 3기하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부 기반 면접이냐 재심은 기반 면접이냐로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이어서 나는 수능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2학기 되면 진짜 자기 생기부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을 물어보지만 그 활동의 시작점은 어디냐라고 보면 개념입니다. 개념. 근데 그 개념 학습과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면접 연습 학교에서 시켜보시면 본인이 했던 활동인데 그 면접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이 포인트인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막힘없이 대답을 하려면 계속해서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개념 정리를 꼭, 그러니까 생기부 안에 있는 활동 기반의 개념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면접까지도 갈 수 있다. 면접에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종합전형에서도 저희가 변경사항을 보겠습니다. 고대 학업수 전형에 면접 폐지되고 서류 1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도 종합전형에 국내고, 국제형의 국내고는 영어 2입니다. 또한 의예과 면접 방식에 변경이 생겨서 학업 역량에서 이제 인적성까지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전형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양대가 종합전형 3개나 만들다니 굉장히 이제 놀라운 아주 굉장히 큰 변화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립대가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 면접이 50%입니다. 전년도에 면접 40%였어요. 그런데 시립대는 그 수시 때가 되면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토크 콘서트를 할 정도로 면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정관님들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 정리를 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5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퍼센트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숭실대도 면접 50이거든요. 그러면 서류 100인 학교도 많아졌지만 면접이 강화되는 학교들도 많은 겁니다. 왜? 학생부에서 반영되는 항목들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을 불러서 확인하게 되면 서류는 굉장히 좋았는데 면접에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면접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퍼센트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실 때 너는 면접형이 적절할 것 같으냐 또는 너는 서류형이 적절할 것 같으냐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면접은 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땐 별로 아닌데 면접 엄청 자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냐 그러면 선생님 평소에 보시라고 제가 말 잘한다. 아니 왜 말 잘하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면접 연습을 해보면 아이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과정이 사실 저희가 면접을 이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연습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면밀하게 봐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는 융합형에서는 면접 미실시, 탐구형에서는 면접 30이고요.
예, 외대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그냥 서류 100에 일괄합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숙대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예, 숙대가 면접형과 서류형이라고 해서 아예 계열을 구분해서 선발했었습니다. 전년도까지. 그런데 올해부터는 서류형을 폐지합니다. 예, 면접형으로 모두 다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신설해서 예, 전형의 변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숭실대는 면접 50으로 시립대처럼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면접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학생부 반영 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5번, 6번, 8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냐. 특히 8번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학년 선생님 것은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3학년 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5번과 6번이죠. 예, 5번과 6번이고 3학년 1학기로 이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것이냐?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2학년 때까지 사실 한 무릎만큼 자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한 학기 동안 쑥 자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쑥 자라는 동안에 3학년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 거기 다 들어가겠죠. 예, 피와 땀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도 절박해서 사실은 잘 따라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내주고 맨 마지막에는 사실은 열매를 맺을 때는 그걸 수확하면서 학생도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다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5번, 6번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 사실 그것을 3월 초에는 좀 크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초 생활기록부를 다 확인하는 과정까지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가 전년도에 변화돼서요. 예, 3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예, 대부분의 학교가 좀 변경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비슷하게 아이들이 지원하고 붙을 것 같은데 왜 A 학교는 붙고 B 학교는 떨어질까? 학교들마다 예, 각각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이 다르고요. 전형별 배점도 다릅니다. 보통 서류 100인 전형에서 학업 역량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숙명여대나 숭실대는 진로 역량의 비중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활동 역량을 본다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숙명여대, 숭실대 이렇게 이제 서울에 요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도 신나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생활기록부 안에 1등급으로 막 이렇게 다 꾸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히 열심히 해서 종합전형에서 제가 아까 그 동그라미 원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를 선발하는 거냐고 했냐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가장 충실했던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진로 역량이 또 대학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영하는 예,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학업 역량 보면 성취도와 태도, 탐구력이 있는데 보통의 그 학부모님들은 질문 주실 때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주시죠. 예,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얘가 과연 쓸 수 있겠냐. 성적이 계속 오르는 학생을 보신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100명 중에 성적이 5학기 동안에 계속 상승하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애들은 어떠냐, 끝까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의 추이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열의와 지적 관심인데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희대와 동국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수학2에 이제 생물학과를 지원한 학생을 보면 그 대학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요런 항목, 요런 생기부 평가 안에서 세트가 안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사값이 달라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다. 또한 사물과 현상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이 만든 세상을 주제로 연기하는 능력이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영어는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주도적인 학습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랑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왜 진로로 도배가 되듯이 진로 일색의 세특이었는데 영어의 학업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 태도, 이를 20대 단어를 알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열정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써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 생기부 읽으시면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생기부 읽으면서 되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사람 보는 눈은 똑같구나.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서로 뭔가를 약속하고 아이들의 그 생기부를 작성하지 않거든요. 특기사항이나 뭐 행발을 다른 사람하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마이웨이 나의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종합되어 있는 생기부를 읽어보면 와, 보는 눈은 똑같아. 내가 이 아이한테 이 부분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다른 과목에서도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적이 진짜 이렇게 올라온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야 야자실을 닫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라고 한 거는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1학년 때 성적이 4.8이었거든요.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1학년 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요. 아니, 그런 거는 본래 네가 대학에 가겠다 생각하면 뭔가를 막 찾아서 하지 않니?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너무 신나게 축구만 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해야 돼라고 했고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해서 야자실에서 하는 순간 그 학생의 성적이 정말 학기당 1등급씩 향상됐습니다. 그거 지켜보는 교사의 기쁨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 3학년 때 이제 생기부를 봤더니 2학년 말에 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다른 영어 선생님이 보통 저희가 이 학기 말, 학년 말에는 애들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때도 영어 단어 외우면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언제나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 생기부 안에서 사실은 학년별로 심화되는 것도 보고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것들도 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로는 저희가 지금 선택교육 과정이어서 선택 과목과 이것에 대한 성취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친구는 국제학과를 가는 친구죠. 국제학과를 가는데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진로에서는 전공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기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1, 2학년 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자기가 희망했던 전공이 그대로 100% 유지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3학년 되면 거의 절반쯤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꼭 대학에 가고자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정리, 심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에 좀 개별화돼서 기록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아이가 진로가 완전히 바뀐 학생이라면 종합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진로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를 써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3학년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아이의 상담에 관계된 부분들도 기록해 주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친구는 2학년 동아리, 그 다음에 3학년 동아리까지 가죠. 2학년 때 동아리는 국제반으로 60시간을 이수했고요. 3학년 동아리는 창의융합 동아리로 28시간입니다. 네, 진짜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 도시랑 관련된 국제 분야이죠. 그 부분들의 내용이 3학년 때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동아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좀 살펴봐 주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3학년에서도 1학기에 동아리를 집중해서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별화가 되지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그냥 보고서를 기록해 주겠다라고 하면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뭐 모둠이나 개인이나 탐구 주제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3학년 동아리에서 내가 이미 1, 2학년 때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3학년 동아리 활동까지 또는 진로활동, 자율활동까지 정말 내가 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체 역량은 협업,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문제 탐구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공동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조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 모둠 수업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모둠 수업을 어려워합니다. 대학생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되게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얘기하면서 그 팀플을 하는데 모여 앉아서 카톡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는 저희 아이들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사실 하루에 거의 한 7시간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토의 토론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수업 시작 전에 원격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되게 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런 배려심이 돋보이는 친구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가이드북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중앙대를 보면 전년도에 다빈치형, 그 다음에 탐구형에서 지원자의 등급과 합격자의 등록이 이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빈청 같은 경우는 몇 등급대가 제일 많으냐? 2등급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2등급대가 가장 많습니다. 1등급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합격생은 1등급과 2등급이 좀 비슷하고요. 2등급이 물론 가장 많지만 네,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3, 4등급, 2, 3, 4등급에서 거의 고르게 지원하는데 합격은 그리고 등록은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라고 보면 사실 2등급대의 합격이 가장 많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런 지원과 합격자의 등급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년도에는 다빈치형이 면접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면접 합격률입니다. 지금 2배수 안에 들었던 친구들도 대부분 합격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좀 잘 갖춰진 친구들 이 지원하게 되고 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탐구형이 이번에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1배수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충원되면서 얼마든지 또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대학별 선택 과목 가이드도 보셔야 되는데요.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중앙대 공동 연구로 고등학교 교과이수 과목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불이익이냐?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아주 작은 개별화된 특정한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균형, 보편적인 평균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수 교과에 대한 부분들의 안내가 필요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에서도 과목 선택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문 계열에는 위계가 없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오는 애들이 경제 이수자 수가 적어서 등급이 안 나온다고 안 하고 사회문제 탐구, 사회과제 탐구만 하고 오면 정치와 법, 경제 이수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역량이 되게 출중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들 아니냐. 그렇다면 인문계열에서도 이수에 대한 교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어떤 이수 과목이 제일 많았는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참고점이 될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볼 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가 성적이 좋거나 또는 어떤 역량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원과 1단계 합격, 즉 서류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시면 물리 반도체 학부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의 기하, 물리학 2, 화학 2의 이수 비율이 높다. 퍼센트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사실 3개 학과가 모여져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 중 미적, 진로 선택 과목 중 기하의 이수 비율이 높더라. 라고 해서 각 학과별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과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학년 1학기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과 연계와 교과 연계한 그 기반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학급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아카데미나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개인 융합활동을 설계해달라 말씀드렸고 진로활동은 진로특강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독서활동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독서가 창체 안에 녹아들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학년 맨 마지막까지 진로독서 또 할 수 있고 교과 연계로 상호 보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자율은 500자이지만 진로는 700자입니다. 특기사항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완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획득은 학업 역량을 끝까지 좀 집중해주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과 활동하고 창체 활동이 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은 인제 펴서 1학기에 펴서요 2학기에 수확하게 될 겁니다. 열매로. 네. 근데 그 꽃을 피우려면 아시죠? 꽃도 따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름도 넣어줘야 되고, 그 과정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름을 쓸 거냐, 아니면 어디 가지를 잘라낼 거냐,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학년 1학기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요렇게 좋은 결과를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논술 전형을 가보려고 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준 내에서 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네, 주로 실시하고 대학이나 모집 단위별로 조금 다른 형태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쟁률은 매우 높고 충원 인원은 매우 적죠. 저는 예전 저희 반 학생이 예비 1번 받았거든요. 논술에서. 그래서 붙겠다. 못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1번이면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논술 전형에서 붙은 아이들은 정말 그 논술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도 가지 않고 딱 거기 고정되어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또다시 논술로 예비 2번 받았을 때도 결국에 못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수능 공부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도 그렇고 계속 수능을 공부 안 하다 보니 다시 공부하면서도 수능에서 어떤 그 성적 상승을 노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6회를 지원할 때 적정과 소신을 지원하는데 안정으로 쓰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써서 붙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그 합격의 퍼센트, 그 다음 내가 준비되어 있는 퍼센트, 그리고 보험이 뭐냐면 수능을 끝까지 공부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 대입 논술 전형에서 저는 딱 한 학교만 되게 눈에 띄었는데 고대가 논술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 100입니다.
예, 상명대도 다시 생겨서 예, 상명대 논술이 이제 생기면서 논술 90에 학생부 10이고요. 사실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예,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강하게 다가오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 아마 어마무시하겠죠. 네. 그 다음에 예, 최저 바로 나옵니다. 고대 4기합 5, 4기합 8, 고대 경영만 4기합 5고요. 그 다음에 3기합 4부터 8까지 경희대부터 홍익대까지 예,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예, 2기합 3부터 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3 또는 하나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좀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끝까지 되고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학학 계열이 가장 셉니다. 4기합 5부터 시작해서 3기 1등급, 네, 3기 1등급 또는 3기합 8이 이제 홍익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2기합 5부터 7.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교과 전형보다 예, 수능 최저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불리에 따라서 좀 지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술 유형이 학교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통계도표 분석이 들어가는 언어 논술과 통계도표 분석이 들어가는 건국대 인문사회 1, 고려대, 인하대, 외대, 사회가 있고요. 수리논술을 반영하는 공학대, 한국공학대, 경영도 있습니다. 또한 약술형 교과논술이라고 하는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다른 유형들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적정한 대학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예, 합격이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논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예, 대부분입니다. 예,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들이.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사실 자연계열에서는 수학만 잘하면 종합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예, 논술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인문도 경영, 경제, 통계, 그러니까 인문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 보자면 수학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크죠. 수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수학을 빼고 나머지로 수능 체제를 맞추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1학기 때까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작년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영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자기는 수학 빼고 나머지 국어랑 영어로 다 맞출 수 있다고 했던 친구들 중에 맞추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학습의 과정에서는 뭘 버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학습의 안배, 퍼센트를 가지고 예, 비중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논술은 미적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적분을 보통 3학년 때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은 2학년 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기본 과목이 수학 1, 2입니다. 즉 2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잘, 예, 좀 이렇게 다져진 친구들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과 나머지 기하, 확통까지도 예, 반영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되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파란색의 그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잖아요. 경희대 의학의 163.6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나면 3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이대를 보시면 아까 이대가 인문이 예, 3기합 6이거든요, 논술이. 그렇게 되면 예,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A 학생처럼 3기 6을 위에다 놓고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 수능 체제를 끝까지 공부하게 하는 게 사실 애들한테 되게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됐을 때도 결국엔 정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 보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 예, 그런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시면 이 논술 자연 계열의 입시 결과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료집 안에 논술 점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 수능 최저 2개 5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논술 점수도 떨어집니다. 경희대 논술 보고 온 친구들이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적정하게 준비해 줘야 되는데, 경희대를 쓰는 애들이 보통 논술에서 몇 등급대 애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냐면 4등급대 애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합격은 4등급이 할 수 없죠. 네, 지원은 자유지만 합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논술을 애들은 지른다라고 하는데 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한 학교를 준비해서 합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능 공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의 준비는 사실 분석 역량이 필요하고, 자연은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내신과 수능 대학별 교사로 수능 최저가 필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까 제가 왜 고대 논술 부활되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경희대를 막 4등급대 애들이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등급대 아이들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정시에서 4등급대는 인서울이 어려운 점수입니다. 내신 교과 성적으로도 인서울이 어려운 점수이거든요. 그런데 경희대를 쓴다는 건 너무 가고 싶은 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도전했을 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4등급, 모의고사도 이제 4등급, 내신도 4등급대라고 했을 때 사실 뭐 2개 6이거나 2개 7이거나 또는 1개 3이거나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한 자연계열들 친구들 중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학은 3등급 정도까지는 나온다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높은 학교들이 아니라 중간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해서 지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단국대나 인하대처럼 수능 최저를 없는 학교, 그 다음에 세종대나 항공대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그런데 수학만 보는 학교, 그러면서 미적이 기본이 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합격 퍼센트가 좀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논술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 그냥 원하는 대로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함, 그다음에 이 아이가 뭐 수학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좀 학습 정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보시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A 학생과 B 학생으로 한번 예를 드려 보았습니다. 모두 세계 전형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수시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시기별 또는 그다음에 어떤 전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들은 다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2월 그다음에 3월 계속해서 잘 준비해 주신다면 올해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